1388년 5월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위화도에서 고려 왕조 500년의 운명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군대를 돌린다. 단 4글자의 이 결단이 고려 왕조의 운명을 끝내고 새로운 왕조 탄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결단의 주인공은 이성계,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태조였지만 이 순간 그는 스스로를 고려의 충신이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위화도에서 내린 그 결단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했고 왜 이성계는 불과 열흘 만에 왕을 폐위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1388년 초 멀리 중원에서 날아온 한 장의 외교 문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이 고려 조정의 철령이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철령이란 철령이부, 즉 지금의 함경도 일대를 명나라에 직할 영토인 위소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나라의 상성총관부가 있던 곳으로 공민왕이 1356년 무력으로 수복한 지 불과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피와 희생으로 되찾은 땅을 이유 없이 내어주라는 요구에 고려, 조정은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인물이 당시 70이 넘은 노장군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고려 무신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홍건적 격퇴, 왜구 토벌, 원나라 용병 전쟁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운 당대 고려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종전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최영은 평생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청렴한 관리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최영은 우왕에게 직접 요동 정보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명나라의 철령이 통보에 맞서 오히려 명의 요동 땅을 선제 공격하자는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동 정보를 결정했는데 사실 당시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으나 신돈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이미 조정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왕의 정통성 논란은 훗날 이성계가 그를 폐위할 때 핵심 명분으로 활용되는데 요동 정벌이 결정되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1388년 4월 오랜 논의 끝에 고려 조정은 요동 정벌을 공식 결정하고 전국 8도에 군사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최영이 팔도도통사에 임명되어 전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고 실질적인 야전 지휘는 두 장수에게 나누어 맡겨졌습니다. 우군 도통사에는 이성계가, 좌군 도통사에는 조민수가 임명되어 각각 우군과 좌군을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임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전장 경험이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출정 전 왕과 조정 대신들 앞에서 이른바 사부가론을 제기하며 정벌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불가는 소국이 대국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건국된 명나라의 국력은 이미 고려와 비교 자체가 불가한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불가는 여름철 출정의 위험이었습니다. 이미 초여름이 시작되어 무더위와 장마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군사들의 전투력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불가는 국방의 공백 문제였습니다. 전군을 북쪽으로 보내면 남쪽 해안을 수시로 침탈하던 왜구를 막을 방어병력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네 번째 불가는 가장 구체적인 군사적 분석이었습니다. 장마철에는 활의 악효가 녹아 활이 무력화되고 습기와 더위 속에서 군사들이 역병의 집단으로 쓰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불가로는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실전 경험 속에서 단련된 최고의 야전 지휘관이 내놓은 냉철하고 구체적인 군사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과 우왕은 이성계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동정벌 명령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388년 5월 7일 이성계는 왕명에 따라 마지못해 우군을 이끌고 개경의 성문을 나섰습니다. 기록마다 수치가 다소 다르지만 당시 좌우군을 합친 총 병력은 대략 3만 8천여 명에 달했으며 군마와 각종 군수 물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승산 없는 전쟁터로 끌려간다는 공포와 불안이 출정대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북상하는 내내 이성계는 여러 차례 철수를 청하는 장계를 조정해 올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오직 하나, 전진하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장장 수십 일의 고된 행군 끝에 고려군은 마침내 압록강 하류에 도달했습니다. 강 건너 불과 몇 킬로미터 너머는 이미 요동 땅이었고 물살이 세고 강폭이 넓은 압록강만이 그들과 전장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압록강과 그 지류 사이에 형성된 거대한 충정 모래섬 위화도에 진을 쳤습니다. 위화도는 당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이었지만 그 면적이 상당히 넓어 수만 명의 대군이 주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이 섬은 압록강 하류 북한 측 평안북도 의주군의 위화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 700여 년 전의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성계가 삽을 가로내서 그토록 경고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폭우가 내리며 압록강 수위가 빠르게 올라갔고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은 갈수록 위험천만해졌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젤과 열병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군량 보급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개경에서 위화도까지 수백 리를 이어지는 긴 보급선이 폭우와 불어난 하천으로 자주 끊겼습니다. 이성계는 조민수와 함께 또 한 번 조정에 철수를 간청하는 연명상소를 올렸지만 이번에도 왕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은 무더위와 질병으로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고 이대로 강을 건너면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명백했습니다. 이성계는 극한의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명에 따라 강을 건너면 정군이 요동해서 전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왕명을 어기고 군대를 돌린다면 이성계 자신과 수만 명의 부하들이 모두 반역자의 낙인을 받아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며칠을 깊은 번민 속에서 보냈을 것이나 역사는 그 고뇌의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침내 1388년 5월 22일 이성계와 조민수는 고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군대를 돌린다. 회군. 이 두 글자의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고려 왕조의 500년 역사는 사실상 종말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정군 장수들을 소집하고 회군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삽을 가론의 논리를 다시 한번 펼치며 이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임을 역설했습니다. 군사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회군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환호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니 죽음의 전쟁터로 가기를 원하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수들은 동요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것은 반역이며 반역은 곧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성계는 흔들리는 장수들을 강력한 카리스마와 논리로 설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권위로 압도하며 회군의 대열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군대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남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요동이 아니라 개경이었습니다. 회군 소식은 이성계의 군사들보다 빠르게 개경에 전해졌습니다. 파발마가 밤낮 없이 달려 최영과 우왕에게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영은 즉각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는 제한적이었으니 정예 병력 대부분이 이미 이성계와 함께 북쪽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명으로 출정시킨 장군이 이제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왕궁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개경 백성들의 민심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산 없는 전쟁을 고집한 최영과 우왕에 대한 불만이 개경거리 곳곳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놀라운 속도로 남하했습니다. 불필요한 군수품은 버리고 경보로 이동하며 최대한 빠르게 개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한 지 불과 열흘이 채 안 된 6월 1일, 이성계의 군대가 마침내 개경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최영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장군이 직접 진도에 서서 남은 군사들을 이끌며 개경 방어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의 차이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수만 명의 대군 앞에서 최영이 구성한 개경의 방어선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들이 개경 성내로 밀려들자 최영의 병사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고 방어선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최영은 끝까지 싸우다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는 결코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았으며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왕은 궁궐 깊숙이 피신했으나 이미 모든 문과 통로가 이성계의 군사들에게 장악된 뒤였습니다. 이성계는 우왕 앞에 나아가 패위를 선언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불과 열흘, 개경 입성으로부터 단 하루 만에 왕이 교체된 것이었습니다. 패위의 명분으로 이성계는 우왕이 공민왕의 진정한 혈통이 아니라 요승, 신돈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지금도 역사학계의 논쟁 대상이지만 당시 이성계에게 이 명분은 패위를 반역이 아닌 정당한 교정으로 만드는 핵심 논리였습니다. 패위된 우왕의 자리에는 그의 어린 아들 창왕이 옹립되었으나 나이 불과 9세의 이 어린 왕에게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왕 역시 이듬해인 1389년 폐위되었고 이성계 세력은 고려 왕실의 먼 반계에서 공양왕을 찾아내어 왕위에 앉혔습니다. 공양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공손하게 양보한다는 뜻의 이름처럼 그는 처음부터 실권 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최영은 경기 고봉현으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12월 이성계의 명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처형 직전 최영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평생 사사로이 탐한 것이 없으니 내 무덤에는 절대로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최영의 묘에 오랫동안 잡초가 자라지 않았다는 증언이 여럿 전해지며 이는 그를 억울한 충신으로 기리는 고려 유민들의 정성스러운 돌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영은 고려 말 토지를 독식하던 건문세족들과 달리 사후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역사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군사 권력과 함께 대대적인 경제개혁도 동시에 추진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과전법 개혁이었습니다. 건문세족들이 수십 년간 불법으로 차지해온 광대한 농지를 국가가 환수하여 재분배하는 이 혁명적 조치는 기존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이성계를 지지하는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이것이 위화도 회군이 단순한 군사 쿠데타를 훨씬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위화도 회군은 사실상 고려 왕조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회군 이후 고려는 4년을 더 이어갔지만 그것은 이미 죽어가는 왕조의 처절한 마지막 순결이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마침내 공양왕을 폐위하고 새 왕조를 열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이후 500년 역사를 이어간 조선이었습니다. 위화도에서 내린 그 결단, 요동 대신 개경을 선택한 그 한 번의 방향 전환이 고려 500년의 문을 닫고 조선 500년의 새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압록강 하류에는 위화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섬 위에서 700여 년 전 한 장군의 결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영원히 바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와 정도전이 어떤 새 국가를 함께 설계했는지, 그리고 조선 개국 직후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으로 얼룩진 격동의 사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